엄마인 척 하세요. 지금 당장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연화의 입을 막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폐훈련장,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단장 어디 갔어? 그녀를 쫓는 자들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사단장이 왜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낯선 남자는 대체 누구이길래 그녀를 구한 걸까요? 이 밤이 지나면 연화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사이드 미러를 힐끗 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여전히 뒤를 따르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사에서 내일 일정을 점검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군납 비리를 제보하겠다던 한 남자가 연하를 이외진 곳으로 불러냈으니까요. 연하는 일부러 군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발까지 눌러쓰고 집을 나섰죠.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복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딘가 씁쓸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제보자는 폐공장 뒤편에서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방산업체가 어떻게 군에 불량품을 납품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걸 묵인했는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손이 제보자의 손목을 낚아챘고 USB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제보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연하는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화 바닥이 젖은 흙을 박찼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러나 검은 그림자는 금세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연하가 멈춰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적 없는 폐훈련장 입구였어요. 녹슨 철조망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5분 전까지만 해도 신호가 잡혔는데요. 연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연히 통신이 끊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구역의 통신을 일부러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2명, 3명,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렸죠. 그들은 연하를 에워싸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뛰어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 사단장님 맞지? 앞서 걷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발과 점퍼가 소용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연하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연하는 뒤로 물러서며 주차해 둔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젖은 땅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넘어질 수는 없었어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핸들을 꺾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페달이 평소보다 깊이 들어갔어요. 밀리는 느낌. 정비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거였죠. 연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통신 차단, 매복, 브레이크 조작.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빗길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커브길에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연하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붙잡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차를 버려야 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젖은 흙에 닿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연하는 신음을 삼키며 다시 뛰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폐훈련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초소 건물이 보였어요. 연하는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를 죽이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밤엔 조용히 끝내자.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난처럼 가볍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습니다. 연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아픈 발목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때 강한 불빛이 초소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군용 수색등이었어요.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장비는 민간인이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32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직 피지도 못한 아기를 안고 웃던 그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기서 끝인가? 입술 사이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억울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것뿐인데 이렇게 끝나야 하다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연하를 끌어안았어요. 강한 팔이 연하의 몸을 감싸며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낯선 손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쉿!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인 척하세요. 따라오는 놈들, 군인 아니에요.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의 체온이 등에 전해졌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든든한 온기였죠.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디 갔어? 남자들이 초소 주변을 뒤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하를 안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치매약 안 드시고 나왔어? 연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걱정에 찬 조금은 짜증 섞인 아들의 목소리였죠. 아이고, 비 맞으시면 어떡해. 얼른 집에 가요. 초소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우비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수색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젖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과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 뭐야, 저건? 우비 남자 중 하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야, 저거 군인이다. 계급장 보여. 남자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상사 계급이었습니다. 낡은 계급장이었고 군화도 해져 있었지만 그가 서 있는 자세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구한 남자가 천천히 우비 남자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다정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단단한 경고의 목소리였죠. 군사보호구역이에요. 무단 침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비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들은 민간인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군복 남자에게 다가갔죠. 군복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몸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동작도 영화 같은 발차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꺾고 중심을 무너뜨렸을 뿐이었죠. 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또 한 명이 덤볐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세 번의 움직임으로 바닥에 나뒹굴었죠. 나머지 우비 남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군복 남자는 쓰러진 자들에게서 무전기를 빼앗았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위치 보고해. 대상 확보했나? 군복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상부에서 지금 위치 물어보네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비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달아나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죠. 연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죠. 군복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담은 입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누구세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살아야죠. 그리고는 연하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전원 끄세요. 배터리도 분리하고요. 추적당할 수 있어요. 연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남자를 믿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남자는 연하를 안전한 골목까지 안내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CCTV가 없는 길만 골라서 이동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 동네의 모든 사각지대를 외우고 있는 것처럼. 골목 끝에서 연하가 멈춰 섰습니다. 명함을 꺼내 건네려 했어요. 고마워요. 연락처라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대신 그는 연하의 발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발목부터 보세요. 많이 부었네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연하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차갑게 젖은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능숙했어요.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 뭐 했어요? 이 시간에.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잠 못 자서 산책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연하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이름이라도 알려줘요.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대답했죠. 정우성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32년 전 전사한 남편의 젊은 시절, 결혼식 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굴, 똑같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굳게 담은 입술도. 남자가 연하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 잘생겼죠? 비 오면 더 잘생겨져요.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기. 그 아이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볼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게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32년 전의 그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불타는 군용 트럭, 비명, 그리고 품에서 빼앗긴 아기. 그날 이후 연아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설마, 연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빗소리만이 대답처럼 쏟아졌습니다.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성은 연아를 골목 끝까지 데려다 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빗속에 녹아들 때까지 연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피부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춥다는 감각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머릿속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방금 본 그 얼굴, 32년 전 남편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연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목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어떤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날 밤 연아는 관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까운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낡은 침대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연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성,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의 성이 정씨였거든요. 연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다시 끼우고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부재중 전화 8통이 떠 있었습니다. 전부 부관에게서 온 것이었죠. 지금 연락하면 어디 있었냐고 물을 게 뻔했어요. 연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검색했어요. 군 내부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정우성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물론 정식 권한 밖의 조회였죠. 발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정우성 상사, 32세, 특전 여단 출신. 연아의 손이 멈췄어요. 32세.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기록을 더 내려봤어요. 출생지는 공란이었습니다. 보호자 정보에는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죠. 고아원 출신, 18살에 입대, 특전 여단에서 최상위 훈련 성적, 표창 7회, 연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지금쯤 장교로 진급했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계급은 상사, 게다가 보직 해제 상태. 뭔가 이상했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연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5년 전 상관 폭행으로 징계, 감봉 및 보직 해제, 상관 폭행. 연아는 눈을 비볐어요. 아까 본 그 남자가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과한 폭력 한 번 쓰지 않고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하던 그 사람이. 연아는 당시 사건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CCTV 영상이 없었습니다. 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목격자 진술은 3명이 있었는데 문장이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것을 베껴 쓴 것처럼. 이건 조작이야.
연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20년 넘게 군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봐왔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은 10중 8구 누군가가 손을 댄 거였습니다. 당시 상관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김태호 중령. 현재는 예편후 방산업체 자문역으로 활동 중. 연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방산업체. 바로 어젯밤 자신을 쫓았던 그들의 배우였어요. 군납 비리와 정우성의 징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2년 전 군용 트럭 화재 사고로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을 잃었다고 통보받았죠. 유해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어요. 불에 타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믿었어요. 국가를 믿었습니다. 군을 믿었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약 그날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 사실을 숨겼다면, 연하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죠. 멀리서 군악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연하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전 연하는 사단 지휘통제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부관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요. 연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개인 일정이었어요. 문제 없어요.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에 연하는 훈련장을 시찰했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정우성이 현재 어느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우성은 최근 실탄 훈련팀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위험한 임무만 골라서 맡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런 자리에 밀어넣은 것처럼.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거 준비였어요. 훈련장 한편에서 우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낡은 군화 해진 계급장. 하지만 자세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연하는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봐도 놀라웠어요. 정말로 남편을 빼닮았습니다. 걷는 모습,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 심지어 코를 쓸어 올리는 습관까지. 그 순간 우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젯밤 자신이 구한 여자가 사단장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지우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연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관사로 돌아온 연하는 남편의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가 손에 익숙하게 닿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혼식 사진에서 멈췄어요.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9살의 자신이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게 앞으로 펼쳐질 것만 같았던 때, 연하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당신 아들 맞죠? 그렇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있었던 일은
보고 올리십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올리지 마요. 부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어젯밤 일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연하가 부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요. 알겠어요? 부관이 움찔했어요. 연하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혼자가 된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단 부지가 조용히 펼쳐져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에 내통자가 있어. 연하는 확신했어요. 어젯밤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통신이 왜 그 구역에서만 끊겼는지 전부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서 누가 내통자인지 걸러내기로 했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당신한테 약속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우리 아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지킬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연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우성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어느새 남편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뒤척이다 지쳐서 겨우 눈을 붙였는데 1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63년을 살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지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밤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오전 8시 연하는 사단 지휘통제실에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다른 간부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죠. 연하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이라 해도 개인 신상을 함부로 조회하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사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정우성,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기록이 떴어요. 연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미 한 번 본 내용이었지만 다시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출생지 공란, 보호자 불명, 고아원에서 자람. 연하의 눈이 출생일에서 멈췄습니다. 1993년 7월 15일, 32년 전, 바로 그의 여름 연하는 갓 태어난 아들을 잃었어요. 손이 저절로 가슴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기록을 더 내려봤어요. 특전 여단 입대 후 훈련 성적이 나왔습니다. 체력평가 최상위, 사격 성적 만점, 전술 훈련 우수, 표창만 7번이었죠. 이 정도 성적이면 진작 장교로 특채되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5년 전 기록에서 모든 게 꺾여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상관 폭행, 징계 감봉 3개월, 보직 해제, 연하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엊그제 밤에 본 우성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힘만 썼습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느껴졌죠. 연하는 당시 사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CCTV 영상 고장으로 확보 불가. 고장이라니. 군 시설의 CCTV가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고장이 났다고요. 연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년 넘게 군에 있으면서 이런 우연은 본 적이 없었어요. 목격자 진술서를 열어봤습니다. 3명의 병사가 진술을 했는데 문장이 거의 똑같았어요. 정우성 상사가 갑자기 김태호 중령님께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희가 말렸지만 상사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제지하기 어려웠습니다. 3사람이 쓴 진술서인데 단어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것을 베껴 쓴 것처럼. 연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어요. 누군가 우성을 일부러 찍어 누른 거였죠. 당시 상관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태호 중령. 연하는 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현재 예편후 방산업체 오세훈 대표의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오세훈. 연하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군납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엊그제 밤 연하를 쫓던 자들의 배우이기도 했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납 비리, 우성의 억울한 징계, 그리고 32년 전의 사고.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무실 안을 왔다 갔다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죠. 우성이 왜 찍혔을까? 뭘 봤기에, 뭘 알았기에 이렇게까지 당해야 했을까? 연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성의 최근 배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우성은 실탄훈련팀에 재배치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위험한 구역만 담당하고 있었죠. 노후화된 시설,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 된 장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이었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우성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성에게 연락해서 위험을 알려야 했어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작성하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지금 접촉하면 오히려 우성이 더 위험해져.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연하가 우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일 거였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이 되자 연하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보고를 받을 때도 머릿속에는 우성 생각뿐이었죠. 관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책 냄새.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했죠. 연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편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군번줄, 반지, 그리고 사진 앨범. 연하는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29살의 연하와 31살의 남편이 웃고 있었죠. 그때는 앞날이 창창한 줄만 알았어요. 아이를 낳고 함께 늙어가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남편이 군복을 입고 격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우성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가 같았어요. 다부진 턱선도, 굳게 담은 입술도, 그리고 무엇보다 코를 쓸어 올리는 버릇.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32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연하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가 살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죠. 연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별을 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연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연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단 부지가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서 우성이 잠을 자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니면 연아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관이었어요. 사단장님, 내일 일정 보고 드려도 될까요? 연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요. 부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훈련장 시찰이 있고요. 오후에는 본부에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연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문득 부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부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내가 인사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거 알고 있잖아요. 부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연아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마요. 나도 포함해서. 부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내일 동쪽 훈련장을 시찰한다고 소문내요. 정확히 오전 10시에. 부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소문을 내라고요? 그래요. 간부 몇 명한테만 슬쩍 흘려요. 연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부관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가자 연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였습니다. 내일 실제로 갈 곳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었죠. 만약 그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내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아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연아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남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우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아는 불을 끄지 않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연아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기록 보관소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감사 명목이었죠. 사단장이 직접 기록 보관소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연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32년 전 그날 밤만 맴돌았습니다. 1993년 7월 15일.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남편은 임무를 마치고 가족을 데리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연아와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탄 군용 수송차.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화재. 연아만 살아남았어요. 남편과 아이는 불에 타 유해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국가가, 군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우성을 본 이후로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국방기록 보관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녹슨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어요. 담당자가 연하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연하를 빤히 쳐다보더니 허리를 굽혔죠. 사단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어떤 자료를 찾으시는지요? 연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어요. 1993년 7월 군 수송차 화재 사고 기록이요. 감사 목적으로 열람하려고 해요. 담당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하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떴어요. 연하는 그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2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하려는 거였으니까요. 10분쯤 지나서 담당자가 낡은 서류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열람실에서 보시면 됩니다. 연하는 상자를 받아들고 열람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빛을 내뿜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연하는 천천히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보고서가 맨 위에 있었어요. 1993년 7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군 수송차가 이동 중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 탑승자 전원 사망.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원 사망. 그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32년 전 처음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들었던 그 말. 남편과 아이가 죽었다는 말. 연하는 이를 악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페이지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다른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데 유독 새 페이지만 종이질이 달랐습니다. 교체된 거야. 연하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원래 보고서의 일부를 빼고 새 페이지를 끼워 넣은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사진을 살폈어요. 불에 탄 수송차의 잔해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었죠. 연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잔해 옆 풀숲에 뭔가가 보였어요. 하얀 천조각. 연하는 사진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아용 담요였어요. 아기를 싸던 그 담요. 연하가 직접 준비했던 거였죠.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유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만 있었어요. 연하와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빠져 있어. 왜 아이가 없는 거지?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연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류 더미 아래쪽에서 의무 기록을 찾았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군의관의 보고서였습니다. 연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영아 생존 가능성 있음. 추가 확인 필요. 영아 생존 가능성.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살아있었어. 그 애가 살아있었어. 3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 품에서 빼앗기던 그 순간의 울음소리. 연하는 그 소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잠들기 전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옆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열람 제한. 누군가 이 기록을 숨긴 거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덮으려 한 거였죠. 연하는 당시 현장 책임자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박상철 소령. 그 이름을 검색해 보니 현재는 방산업체 오세훈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32년 전 사고, 군납비리, 우성의 억울한 징계. 하나의 거대한 은폐가 32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연하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동기 장교였던 이재민. 32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연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오래전 번호였지만 혹시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민 씨, 저예요. 박연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연아 씨, 무슨 일이에요? 32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상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 제발. 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만 알려줘요. 연아 씨. 상대가 급하게 말을 잘랐어요. 그 일은 건드리지 마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아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국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연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였죠. 연하는 다시 서류를 바라봤어요. 복사해서 가져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기록이 남을 거였습니다. 연하가 이 자료에 관심을 보였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겠죠. 대신 연하는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날짜, 이름, 숫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30분 넘게 서류를 들여다보며 모든 걸 기억 속에 담았어요. 서류를 상자에 다시 넣고 열람실을 나섰습니다.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찾으시는 건 다 보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연하는 짧게 대답했어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담당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참, 오늘 열람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연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건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이걸 봤다는 걸 누군가 알게 될 거라는 뜻이었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32년 동안 국가를 믿었습니다. 군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연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2년 동안 의심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만약 그때 의심했다면, 만약 더 일찍 찾아봤다면, 우성은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컸을 겁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찾을 거야.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 애를 되찾을 거야. 늦었지만 반드시.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이 막혔지만 연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32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였습니다. 연하가 기록을 열람했다는 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질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후 연하는 우성이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왼쪽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읽는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었을까요? 연하는 즉시 군병원으로 향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지휘관의 위문 방문이었습니다. 부하 병사가 다쳤으니 사단장이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연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우성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로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3층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우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연하를 보자 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지우고 경례를 하려 했습니다. 연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편히 있어요. 다친 사람한테 경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우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연하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우성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을 닮았어요. 볼 때마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많이 다쳤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어요. 별거 아닙니다. 타박상이에요. 며칠이면 나아요. 우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통증을 감추고 있다는 걸요.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장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상사님, 소독할 시간이에요. 잠깐 실례할게요. 서연이 우성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녀가 붕대를 풀기 시작하자 우성이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연하 쪽으로 어깨가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붕대가 풀리면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연하의 눈이 멈췄어요. 우성의 어깨에는 이번 부상으로 생긴 멍 외에 다른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어요. 불규칙한 모양의 흉터가 어깨 앞쪽에서 뒤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흉터의 위치, 국방기록 보관소에서 본 의무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영아 생존자의 부상 부위가 왼쪽 어깨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어릴 때 수술하신 거예요? 오래된 것 같은데. 우성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급하게 어깨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다친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소독을 마치고 새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하에게 살짝 목례를 하고 나갔어요. 병실에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연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성이 먼저 말했어요. 사단장님,
저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부하가 다쳤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우성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마운데요. 사단장님 같은 분이 저한테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저는 찍힌 사람이에요. 괜히 같이 엮이시면 손해보세요. 연하의 가슴이 아팠어요. 우성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찍혔다니 무슨 소리예요? 연하가 물었어요. 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성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우성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상관 폭행으로 징계받았어요. 그 뒤로 쭉 이 모양이에요. 정말 상관을 때렸어요? 연하가 똑바로 물었어요. 우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성이 연하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때렸어요. 결국 우성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 진술도 다 저한테 불리하게 나왔거든요. 연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호소할 곳 없이 버텨온 이 청년이 가엾었어요. 그때 뭘 봤어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도 없고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나는 믿을 거예요.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성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왜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겠다는 걸까? 그때 병실 한편에 놓인 우성의 짐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가방 옆에 메달 몇 개가 보였습니다. 태권도와 사격대회에서 받은 것 같았어요. 연하가 메달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당신 거예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받은 거예요. 고아원에서 시작해서 군대 와서도 계속했어요. 연하가 메달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우성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잘했네요. 연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성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했는데요. 누군가 다 망쳤죠. 그 말에 연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성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방산업체 대표 오세훈이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우성의 반응을 살폈어요. 우성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손이 이불을 움켜쥐는 힘이 세졌습니다. 그 사람 알아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우성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요. 그냥 TV에서 자주 보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성의 반응은 단순히 TV에서 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엔 개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연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 추궁하면 우성이 입을 다물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 억울함 끝까지 확인해 줄게요. 우성의 눈이 커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당신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지금 그 말을 하면 이 청년의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저 우성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온기를 받지 못한 손이었죠.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믿어요. 우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언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처럼 연하는 손을 놓고 병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우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연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하는 눈물을 참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3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저 아이가 정말 내 품에서 빼앗긴 그 아기라면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저 아이를 지킬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병원을 나서는 연하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서울 도심의 고급 빌딩 꼭대기층. 오세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8살의 그는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미소,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온화한 얼굴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오세훈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말해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박연아 사단장이 국방기록 보관소에 다녀갔습니다. 1993년 수송차 화재 기록을 열람했어요. 오세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온화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2년 전 기록을요? 예. 거의 1시간 넘게 열람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세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알아냈는지 확인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단장이 최근 정우성 상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손이 멈췄어요. 정우성? 그 이름을 들으니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불타는 트럭에서 끌어낸 아기. 처리하려 했지만 놓쳐버린 그 아이. 정우성이라. 오세훈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입이 열리면 끝이야. 먼저 치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세훈은 다시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군 내부 어딘가에서 내통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성이 속한 훈련팀의 일정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는 일주일 뒤에 예정된 실탄 훈련이 이틀 앞으로 당겨진 거였습니다. 우성은 변경된 일정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훈련장 안전점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일정을 앞당기는 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안전점검표를 살펴보니 뭔가 빠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15개 항목이었는데 오늘 받은 점검표에는 14개 뿐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물 지지대 점검 항목이 사라져 있었죠. 우성은 훈련 담당 간부를 찾아갔어요. 점검표에 지지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간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위에서 수정해서 내려온 거야. 신경 쓰지 마. 우성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 따질 수 없었습니다. 상사 계급으로 간부에게 대드는 건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될 테니까요. 훈련 전날 밤이었어요. 우성은 막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6번째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전 여단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생긴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에게 말했어요. 내일 훈련 뭔가 수상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동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찍히면 어쩌려고. 우성은 입을 다물었어요. 동료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찍힌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트집 잡힐 뿐이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성은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라지면 그날 기록을 다시 봐달라. 유서 같은 메모였습니다. 우성은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봤어요. 쓸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우성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였어요. 단 한 줄. 내일 저녁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발신자 번호는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성은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내부에 자신을 도우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성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같은 시각 연하는 관사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흘린 거짓 정보가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동쪽 훈련장에 시찰 간다고 했는데 그 정보가 오세훈 측에 넘어간 게 확인되었습니다. 내통자의 범위가 좁혀진 거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우성의 훈련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보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헌병 몇 명을 불렀습니다. 우성 주변에 비밀리에 경호를 붙이려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내통자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내일 훈련장에 가서 우성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우성은 훈련복을 입고 집합 장소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굴착기와 장비들이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물 쪽 지지대가 이상해 보였어요.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성은 훈련 담당자에게 다가갔어요. 지지대 상태가 이상합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점검 끝났어. 내 임무나 신경 써. 우성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정도였죠. 훈련 연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행해. 한마디였어요. 토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 날씨에 실탄 훈련을 강행하라니. 게다가 자신에게 배정된 임무는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거였죠. 빗속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우성은 철골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끄러운 철판이 발밑에서 흔들렸어요. 조심조심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구조물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 우성은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지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볼트가 하나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성은 급히 무전기를 잡았어요. 여기 지지대 이상 있습니다.
당장 작업 중단해야 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잡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담당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진행해. 명령이야. 우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앞에서 볼트가 또 하나 빠졌습니다. 도망쳐야 해. 몸이 반응하기 전에 굉음이 터졌어요.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성은 점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근이 쏟아지며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훈련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달려왔지만 현장 책임자가 막아섰어요. 가까이 가지 마. 2차 붕괴 위험 있어. 구조가 지연되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성이 철근 더미 아래 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군용 차량 여러 대가 훈련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연하가 직접 이끄는 경호팀이었어요. 연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비켜요. 내가 현장 통제권 가져갈게요. 현장 책임자가 당황했어요. 사단장님, 규정상 이건 규정 따지기 전에 사람부터 살려요. 연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경호팀이 현장을 장악하고 즉시 구조 작업에 들어갔어요. 철근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우성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연하가 달려갔습니다. 우성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눈 떠요. 눈 뜨라고요. 우성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흐릿한 눈이 간신히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피 섞인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세훈,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우성의 눈이 감겼어요.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연하는 우성을 들것에 실으며 소리쳤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요. 빨리. 달리는 동안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발 한 짝이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휘관의 위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하는 그저 아들을 잃을까 두려운 어머니였어요. 버텨요. 제발 버텨요. 빗소리에 섞인 연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구급차가 폭우를 뚫고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귀를 찢었어요. 연하는 우성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연하는 우성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죠. 버텨요. 제발이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군병원에 도착한 건 사고가 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연하는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의료진이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셔야 합니다. 수술 들어갑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수술 중 불빛이 켜졌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훈련장에서 잃어버렸죠.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저 문 안에서 우성이 살아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우성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붉은 피가 송금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죠. 3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죠. 남편과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잃을 순 없어. 연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 중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 경호팀장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사단장님,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뭘 찾았어요? 지지대 볼트가 일부러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통화 기록을 복원했어요. 전문 삭제 앱을 썼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했습니다. 연아의 눈이 번뜩였어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에 외부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흔적이 있어요. 연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였죠. 증거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 움직임을 감시해요. 아직 체포하지는 마요. 윗선까지 끌어내야 해요.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의관이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연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군의관이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어요. 하지만 출혈이 심해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연아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면회 가능해요? 의식이 돌아오면 잠깐은 가능합니다. 연아는 회복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간호장교가 나와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우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우성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까보다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연아가 속삭였습니다. 우성은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빨리 지켜줬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32년간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32년 동안 널 혼자 두었어. 찾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우성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연아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연아는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손이었습니다. 우성의 손가락이 살짝 꿈틀거렸어요. 고개를 들자 우성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 연아에게 멈췄습니다. 사단장님,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목이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아가 얼른 물을 떠다 입술에 대주었어요. 말하지 마요. 쉬어야 해요. 우성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연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여기 있냐고요?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당신이 내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부하가 다쳤으니까요. 연아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성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연아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농담이라니. 우성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성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사단장님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오세훈이요. 그 사람. 위험해요. 연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세훈에 대해 뭘 알아요? 우성이 눈을 감았어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5년 전 내가 목격했어요. 군납품 불량 증거를. 그래서 찍힌 거예요. 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말해줄 수 있어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통증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나중에. 연화가 우성의 이마를 쓸어주었어요. 알았어요. 쉬어요. 나중에 말해줘요. 우성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어요. 잠이 든 것 같았죠. 연하는 한참 동안 우성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32살이지만 어딘가 소년 같은 얼굴이었죠.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나이, 흉터, 그리고 오세훈과의 연결.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성을 지키려면 먼저 적을 쓰러뜨려야 했죠. 회복실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연하가 뒤를 돌아봤어요. 우성의 입술이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회복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경호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통화 기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랑 통화했어요? 방산업체 오세훈 대표의 측근 번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단 내 간부 한 명의 통화 기록도 같이 나왔어요. 연화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구예요? 경호팀장이 이름을 말했어요. 연화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믿어왔던 간부였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증거 더 모아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한 번에 끝낼 거예요. 연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우가 그치고 새벽빛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연하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성이 수술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사단장이 직접 병문안을 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성은 의식을 되찾은 뒤로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연하가 오면 어색하게 인사를 했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어요. 마치 벽을 세운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연하는 병실 앞 복도에서 우성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병사 2명이 꽃다발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면회 왔어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사단장님, 네, 상사님 보러 왔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려다 멈췄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병사들이 주춤거리고 있었거든요. 할 말 있어요?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듯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우성 상사님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아요. 더 말해줄 수 있어요? 병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5년 전 일이요. 상사님이 상관을 때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맞은 쪽이에요. 저희가 진짜 목격자인데 그때 진술을 강요당했어요. 연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저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연하는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병사들이 들어간 뒤 연하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이 쌓아올린 거짓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우성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물론 군 내부 검사를 이용하면 흔적이 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 병원의 익명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검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성이 쓰던 칫솔과 머리카락 몇 가닥. 간호장교 서연의 도움을 받았죠. 사단장님, 왜 이런 걸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검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좋은 분이에요.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오셨거든요. 연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연아에게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양성이면 어떡하지? 음성이면 어떡하지? 두 경우 모두 두려웠어요. 양성이면 32년간 아들을 버려둔 죄책감을 감당해야 했고, 음성이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연아는 관사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9%. 연아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이 흐려졌어요. 글씨가 뭉개져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내 아들이야. 연아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군대에서 억울하게 찍히고 외롭게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미안해. 연아가 결과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연아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유품함을 열었어요. 군번줄과 반지가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것들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여보, 들려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32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이제 내가 찾았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연아는 남편이 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병원으로 갔어요. 우성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죠. 상사님, 밥 좀 드세요. 계속 안 드시면 퇴원 못해요. 먹기 싫어요. 우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왜요? 어디 더 아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성이 말했습니다. 그냥요. 살아서 뭐 하나 싶어요. 연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사님,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사단장님도 매일 오시잖아요. 그게 더 이상해요. 우성이 쓸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연아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성과 서연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연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냥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연아가 우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요. 우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아는 품에서 남편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우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우성이 군번줄을 바라봤어요.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남편 거예요. 3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성이 연아를 올려다봤어요. 왜 이걸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연아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성이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했죠. 언젠가 다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쉬어요. 연아가 우성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우성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호팀장이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예요? 병원에 수상한 면회자가 왔다 갔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봤는데 오세훈 측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이 병원까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 강화해요. 내 라인으로만 구성하고요. 알겠습니다. 경호팀장이 나가자 연아는 우성을 바라봤어요.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우성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마움, 의문, 그리고 어딘가 모를 그리움. 연아는 병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비만 할 때가 아니었어요. 공격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우성을 지키려면 오세훈을 먼저 쓰러뜨려야 했죠. 법과 증거로 끝내겠어. 연아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복도를 걸어가는 연아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연아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폭로하면 오세훈 측의 반격에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 감찰실, 검찰, 군사경찰을 동시에 움직이는 합동수사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2년 전부터 수집해온 군납 비리 자료, 우성의 억울한 징계 기록, 32년 전 사고 은폐 문서, 그리고 최근 훈련장 사고의 증거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연아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함께 군사재판을 진행했던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검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오세훈이에요. 정치권과 언론에 줄이 많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해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 오세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요 언론에 기사가 터졌어요. 육군 사단장 박연아, 개인 감정으로 방산업체 탄압 의혹.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연아가 사적인 감정으로 오세훈을 괴롭히고 있다는 프레임이었어요. 연아의 남편이 32년 전 사고로 죽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복수국을 벌이는 것처럼 묘사했죠. 심지어 연아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익명의 인터뷰까지 실렸어요. 군 내부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단장님이 최근 이상해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연아는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사단장님, 반박 성명을 내시겠습니까?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연아의 전략은 달랐어요. 반박 대신 투명성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연아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군복을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저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나왔죠.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적 감정이라고요. 맞아요. 저는 32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연하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군납 비리의 증거예요. 불량 방탄복이 우리 군인들에게 지급됐어요. 그 방탄복을 입고 훈련하다 다친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사적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군을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을 지키려는 거예요. 연하는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공개했어요. 남편의 사망 기록, 아들을 잃었다고 믿어온 세월, 숨길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연하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SNS에서는 연하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합동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우성의 상관 폭행 사건이 재조사되었어요. CCTV 조작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고장이라고 기록된 CCTV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꺼져 있었던 거예요. 목격자 진술도 뒤집혔습니다. 우성의 동료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요. 저희는 강요당했습니다. 진술서를 미리 써주고 그대로 베끼라고 했어요. 서명 위조도 발견되었어요. 징계 서류에 찍힌 도장 중 일부가 가짜였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32년 전 사고 기록이 재조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박상철, 지금은 오세훈의 측근으로 일하는 그가 줄소환되었어요. 검찰 조사실에서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위에서 덮으라고 했어요. 위가 누구예요? 오세훈이요. 그때는 군에 있었어요. 대위였죠. 오세훈이 32년 전부터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군납 비리의 뿌리가 그렇게 깊었던 거예요. 오세훈 측이 증거를 없애려 했어요. 회사 서버를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백업을 확보한 뒤였거든요. 사단 내 내통자도 체포되었어요. 연하가 믿어왔던 간부였습니다. 조사실에서 그가 윗선을 풀었어요. 오세훈 대표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정우성을 처리하라고요.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군납 비리, 우성의 징계, 훈련장 사고. 하나의 거대한 음모가 32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였어요. 우성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우성은 휠체어에 앉아 조사실에 나타났어요. 연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리하지 마요. 우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조사실에서 우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군납품 불량 증거를 목격했어요. 방탄복 검수 현장이었어요. 기준 미달 제품이 통과되는 걸 봤죠. 검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찍혔어요. 없던 일이 만들어졌고 저는 폭행범이 됐어요. 우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누굴 때린 적 없어요. 그날 제가 본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 때문에 5년을 망쳤어요.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훈련장 사고 당일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오세훈 측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지지대 풀어놨어요. 비 오니까 사고처럼 보일 거예요. 좋아. 깔끔하게 처리해. 여론이 폭발했어요.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군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오세훈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어요. 새벽에 몰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뒤였죠. 공항에서 오세훈이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갑을 찬 그의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32년간 숨겨온 비리의 끝이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건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건 군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일이에요. 기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성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5년 전 징계는 무효가 되었고 명예회복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은 우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이요. 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진실을 봐주길. 연하가 우성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편하게 살아도 돼요. 우성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긴 거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연하는 사단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더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연하에게는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별을 내려놓는 날 연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입어온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수많은 고비를 넘겼죠. 하지만 이제는 벗어야 할 때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연하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녁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받고 조용히 군문을 나섰어요. 밖에서 우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굳이 나와서 기다린 거였죠. 고생하셨습니다. 우성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연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민간인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우성이 목발을 짚고 있어서 연하도 천천히 맞춰 걸었죠. 오세훈 사건이 끝난 뒤 연하는 우성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32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연하가 어떻게 아이를 잃었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지를. 우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평생 고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요. 믿기지 않아요. 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저한테 가족이 있었다니. 연하는 우성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연하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밥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고 아프면 약을 사다 주었어요. 처음에 우성은 어색해했어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성이 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개월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웃음이 예뻤어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아빠를 닮았어요. 우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연하는 우성에게 남편의 유품을 보여주었어요. 군번줄, 반지, 그리고 몇 장 남지 않은 사진들. 당신 아버지예요. 사진 속에서 젊은 군인이 웃고 있었어요. 우성과 정말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우성이 낮게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연하는 오랫동안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우성을 기다렸는지. 우성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우성의 상처는 빨리 나았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먼저 나은 것 같았어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였죠. 퇴원하는 날 우성은 연하에게 물었어요. 저 전역할까요? 연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우성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에 남을게요. 대신 교육관으로요. 연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육관이요? 저 같은 애들이 또 생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고아 출신으로 군에 온 병사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애들.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잘 생각했어요. 연하가 우성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아버지도 기뻐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연하는 우성을 데리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묘원이었습니다. 남편의 묘였어요. 연하가 32년 동안 혼자 찾아왔던 곳. 이제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온 거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연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성이 묘비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 우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연하와 우성은 나란히 서서 한참을 묘비 앞에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돌아오는 길에 우성이 물었어요. 그날 저한테 경고 문자 보낸 사람 누군지 알아내셨어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하사였어요. 이름은 김동현. 당신이 억울하게 찍힌 걸 알고 있었대요.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성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만나볼래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세훈 사건 이후 군에 변화가 생겼어요. 안전점검 제도가 강화되었고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성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연하는 관사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곳이었죠. 우성이 처음으로 그 집에 왔을 때 연하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성이 물었습니다. 미역국이에요. 당신 생일에 못 끓여줬으니까. 우성의 눈이 커졌어요. 생일에 미역국. 어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연하가 우성의 밥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우성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하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서 우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기요. 연하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연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연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연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미역국 맛있어요. 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성을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기였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고마워요. 연아가 속삭였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우성도 연아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거였어요. 따뜻했습니다. 32년 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